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임상영양사 강신숙입니다. 여러분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긴 여정을 마치시고 여러분들 항암 치료가 끝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또 궁금하실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건강한 음식이라는 거는 우선 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우선 시대라는 거는 환경적인 부분, 구석기 시대하고 산업화 시대가 틀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시대도 또 틀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도 틀리겠죠. 아이냐 어르신이냐에 따라서도 틀릴 거고요. 그 다음 내가 어떤 상황이냐. 지금 오늘의 주제가 되는 것 중에 내가 항암 치료 중이냐, 이제 항암이 완전히 끝나고 다시 건강을 되찾고 난 다음에 가능하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상황이냐, 그거에 따라 틀릴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틀립니다. 일상식이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농축액이냐,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암 환자의 식생활도 역시 상황마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 영상에서 주로 다루게 될 암 예방이나 치료 종료 후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장 큰 목적이 암 재발이나 새로운 암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이것만 목적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게 되면서 기타 만성질환도 예방하는 게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가장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항암 치료 중에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식생활의 방법하고는 오늘은 조금 좀 톤이 다른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어떤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내가 생활 속에 녹여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주로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때 제가 맘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암 환자를 위한 식사 지침을 우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생존자, 그래서 암 치료를 갖다가 완전히 마치신 분들에 대한 식생활 지침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이게 보통 미국 암학회하고 국제암연구재단이라는 데서 이제 이런 가이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이 보면 우선은 이런 암 생존자들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자. 그리고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자. 그리고 식생활 부분에서는 암 예방을 위한 식사 지침을 준수하자라고 크게 3가지 기준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암 예방을 위한 식사 지침 준수가 혹시 있는지 또 찾아봤는데,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한국영양학회하고 대한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게 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이 될 텐데요. 이 지침이 되게 잘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식사 섭취가 어떻게 됐는지 실질적인 그런 데이터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거를 먹었더니 암이 좀 더 많이 걸리더라, 이런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고 지금 아래 보시는 요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정리를 해 놓았는데, 이걸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큰 식사 요인 중에 하나가 체중과 에너지 섭취입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 이상의 BMI, 체질량 지수인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정상 이상의 BMI, 그리고 20세 이후에 오히려 체중이 증가를 했더니 암 발생이 증가가 되더라. 그리고 복부 지방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의 암 발생의 위험률이 높더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거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0세 이상 성인에서 보통 30% 이상이 보통 보니까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25 이상을 갖다 비만의 범주에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도 이 체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 위험, 특히 암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가이드가 건강 체중과 체지방량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강한 체질량 지수는 21에서 23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러면 체질량 지수는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들 한번 계산기를 꺼내서 한번 해보세요. 현재 내 몸무게를 내 키로 두 번 나누는데, 키는 내가 만약에 160cm면 미터로 환산해서 1.6, 그걸로 두 번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몸무게가 56kg고 키가 160cm다. 그럼 56 나누기 1.6 나누기 1.6 두 번을 하게 되면 BMI가 22. 아, 그럼 나는 정상에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BMI가 23 이상이 돼서 23 이상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과체중, 25 이상이 되면 비만이 되게 되니까, 아, 이제는 내가 좀 항암 치료도 끝났는데 내가 아직도 좀 과체중 비만에 있다. 그렇다면 이제 체중을 좀 빼볼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비만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식도암이나 유방암, 췌장암, 신장암, 그 다음에 대장암, 그 다음에 자궁 내막암의 위험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항암 치료를 잘 마쳤고, 근데 내가 아직도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면 가능하면 요 범주까지 좀 맞춰주시도록 이제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허리둘레도 한번 재보세요. 그래서 남자인 경우에는 만약에 허리둘레가 90cm 이상이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85cm 이상이면 비만학회에서 복부비만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아래로 내리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체중이나 체지방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사량 조절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외에도 생활 속에서 가능하면은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단 음식 이런 것들을 좀 적게 드시면은 좀 더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분들에 대해서 식이섬유나 식물성 식품에 대해서도 좀 요인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식이섬유 자체가 암 발생을 갖다가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다 보면은 너무 불필요한 에너지를 섭취를 갖다가 줄이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암 발생 위험률을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암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수준의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들을 보면은 어떤 식이섬유나 뭐 콩이나 두부 같은 거, 아니면 과일이나 채소 섭취가 암 발생의 위험을 낮추는 수준보다는 실제로 부족하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취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곡류와 두류를 많이 먹는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전곡류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은 밥을 드실 때는 이제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잡곡이나 콩을 많이 좀 섞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간간히 빵을 먹게 되면 아침을 빵으로 먹는다 그러면은 빵도 호밀빵이나 그런 걸로 이용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소나 과일도 기왕이면 여러 가지 색깔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사의 지침이 가능하면 5가지, 3개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매일 먹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가끔가다 환자분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김치를 채소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김치 외에 채소 반찬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일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상은 꼭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왜 채소 과일을 갖다가 많이 권장을 하느냐, 왜 알록달록하게 먹으라고 하느냐, 그게 뭐냐면은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의 성분을 얘기하는데, 식물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먹는 것 중에는 채소 과일에 들어있는 그런 알록달록한 색상, 아니면 그런 향, 그런 것들 자체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항산화 작용이나 호르몬 유사 작용을 하는 등 생리활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오래되다 보면은 다 늙어서 자연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세포가 잘못 변성이 되게 되면 그게 또 다시 암세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중간에 막아주는 게 이런 항산화 물질이고, 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성 식품 요인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붉은색 육류나 가공육, 즉 햄, 소세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의 섭취가 암 발생의 위험 요인으로 굉장히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암연구재단에서는 가공육은 거의 암 유발 물질로 해서 아예 그냥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유나 유제품이 암의 종류에 따라서 그 관련성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혼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제품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섭취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 보통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이 때 빼놓고 어느 정도 학령기를 제외하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면 아직도 유제품 섭취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유에서 섭취하게 되는 칼슘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비타민 D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에 대한 섭취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섭취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식생활 수칙을 보시면 붉은색 육류를 적게 먹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는 드실 수 있으면 뭐든지 드시라는 쪽으로 좀 권장을 했었는데, 붉은색 육류는 일주일에 한 번 1인분, 일주일에 1회에 1인분, 주 2회를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은 이제는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류를 조리할 때도 가능하면 직화보다는, 물론 숯불의 불맛과 그 불향을 갖다가 너무 좋아하고 선호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탄 부분은 드시지 마시고요. 기왕이면 이렇게 슬기롭게 야채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유는 하루에 한 컵은 꼭 드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이제 그 우유를 가능하면 저지방 우유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 한 컵, 그리고 죽전 이후의 남성은 하루에 한 컵을 먹는데 한 컵 이상은 먹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짠 음식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나라 환자분들 중에 식도암이라든가 위암의 발생률이 특히나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발병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짠 음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트륨 섭취 증가가 위암 발생을 높이는 거는 누구나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분들은 아직도 목표 이상의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이제 항암 치료가 완료되신 분들은 암의 재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갖다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인데, 만성 질환 중에 하나인 고혈압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에도 이 염분은 굉장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 지침으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능하면은 짠 음식을 좀 피하고 싱겁게 먹는데,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소금이나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거에 사용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가능하면은 국물은 먹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양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국을 갖다가 먹는 습관이, 국을 먹을 때도 절대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뭐냐면 건더기만 먹습니다. 예. 그리고 김치는 덜 짜게 혹은 양을 줄여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젓갈, 장아찌, 항상 밥상에 루틴처럼 올라가는 것들을 가능하면은 좀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섭취량 권장하는 염분량이 5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분들이 드시는 하루의 염분이 한 13g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칼국수집 가서 칼국수 한 그릇을 갖다가 맛있게 한 그릇을 먹게 되면 8.5g이에요. 하루 섭취량이 한 끼로 그냥 훌쩍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짠 음식은 좀 피하시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음주. 항암 치료 중에 있던 환자분들도 저희한테 저 그러면은 항암 치료 끝나면은 이제 술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 음주 자체가 알코올 섭취에 대해서는 섭취량의 증가가 실제로 암 발생의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폭음, 그리고 굉장히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술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지침으로는 술은 가능한 마시지 않는다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먹게 되면 남자일 경우에는 하루에 2잔, 여자일 경우에는 하루 1잔 이내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소주도 그러면은 맥주컵으로 한 잔이니까 그렇게 먹어도 되느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명확하게 잡아왔습니다. 한 잔이라는 거는 한 표준잔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알코올로 환산했을 때 12 내지 13g.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 보시면은요. 알코올 도수가 높아질수록 잔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맥주는 맥주컵으로 하나, 막걸리는 한 사발, 와인은 와인잔으로 하나, 소주는 소주잔으로 하나, 위스키는 위스키잔으로 하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을 바꿔서 많은 술을 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 술은 드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보충제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항암 치료 중에도 저희가 못 드시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더 건강해지고 하려면 영양보충제를 먹어야 되지 않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적으로 영양보충제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미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은 주로 보충제 섭취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주변의 권유 아니면은 매스컴 게다가 요즘 홈쇼핑이나 그런 데서 또 굉장히 많이 이런 영양보충제에 대한 선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꼭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은 영양보충제는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권장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채소나 과일이 있고 영양제가 있는데 채소나 과일의 섭취를 갖다 식품으로 먹는 거하고 영양제 성분을 모아서 먹는 거하고는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C를 따로따로 영양제를 먹으면 그 영양만 먹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식품을 먹게 되면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먹으면 사과에 있는 비타민 C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팩틴이라든가 아니면 그 과일 색소에 들어있는 아까 파이토케미칼 그런 것들까지 다 먹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채소나 과일 이런 음식을 갖고 함께 먹게 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식품으로 골고루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록달록하게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보여드렸던 식품 구성 자전거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 잘 만드는 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때 다시 한번 갖고 왔는데요. 보면은 여러 가지 식품을 이렇게 골고루 드시고 곡류,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채소, 과일을 드시는데 채소는 매 끼니 2가지 이상 가능하면은 한 끼에 1.5컵 반 이상은 드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과일도 매일 하루 1~2개 드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유제품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루에 저지방 우유로 하루에 1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데요. 이렇게 드시기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골고루 드시면서 자전거를 갖다 돌리려면은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품 구성 자전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갖다가 한눈에 보여주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결론적으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균형 잡힌 식품 선택을 하시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다 보면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 항암 치료 잘 마치시고 이런 식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